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미국 금융의 심장으로 불리는 월스트리트의 뉴욕 증권거래소 앞입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유년기를 거친 펀드는 바로 이곳 미국에서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이합니다. 이전 폐쇄형 펀드와는 다른 구조를 가진 개방형 펀드 덕분인데요. 개방형 펀드는 1924년 처음 등장해 29년 대공황이라는 최악의 경제 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펀드 산업의 흐름을 뒤바꿔 놓습니다. 개방형 펀드는 과연 어떻게 펀드의 대세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자, 격동의 20년대로 불리는 1920년대 미국으로 가볼까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의 산업 기반은 상당 부분 파괴되었지만 미국은 새로운 시장으로 뻗어나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쟁 기간 중 급등했던 원자재 가격이 1920에서 21년에는 다시 하락하여 미국 경제는 건실한 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인들은 소비할 돈도 많아지고 투자할 돈도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증시 화랑세와 함께 돈이 주식시장으로 몰렸고 미국민의 투자에 대한 강렬한 관심으로 월스트리트는 관광 명소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1924년 5월 매사추세츠의 보스턴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을 도입한 매사추세츠 인베스터즈 트러스트라는 펀드가 등장했습니다. 그 이전에 만들어진 펀드들은 만기 이전에는 환내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였던 반면 이 매사추세츠 인베스터즈 트러스트라는 펀드는 언제든 추가 불입과 환내가 가능한 개방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일반적인 펀드 형태인 개방형 펀드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펀드는 구조뿐만 아니라 최소 투자 금액도 기존의 펀드와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최소 투자 금액이 수천, 수만 달러에 달했던 다른 펀드들과 달리 250달러만 있으면 누구나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펀드 자산도 급증할 수밖에 없었는데 5만 달러의 자산으로 45개 주식에 투자를 시작한 이 펀드는 설정 1년 만에 39만 달러가 넘어가는 등 단기간에 8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포브스 매거진이 미국인의 생활을 현저하게 변화시킨 돌파구라고 평가하기도 했던 이 펀드는 1924년 설립 이래 수차례의 금융위기에도 살아남아 결국 오늘날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펀드로 기록되고 있고 2011년 현재 36억 달러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방형 펀드가 의미 있는 출발을 보인 것을 포함하여 펀드 전체 자산 규모는 날로 늘어갔습니다. 1924년 개방형 펀드가 생겨나기 전까지는 불과 몇 개의 폐쇄형 펀드만이 존재했고 전체 자산 규모도 1,000만 달러 미만이었지만 5년이 지난 1929년에는 폐쇄형 펀드가 700개로 급증하고 개방형 펀드도 19개로 늘어났습니다. 전체 자산은 30억 달러가 넘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짧은 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던 펀드들도 운명의 그날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대공황의 신호탄이 됐던 검은 화요일입니다. 1929년 10월 29일 그동안의 주식시장 광풍이 경제 거품으로 이어져 결국 주식시장의 대폭락이 시작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하루 만에 20% 넘게 폭락했고 이를 견디지 못해 시카고와 버팔로 주식거래소는 낮 12시 반에 아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주식시장의 붕괴는 기나긴 대공황의 늪으로 빠져들어갔고 막 태동하기 시작한 펀드 산업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폐쇄형 펀드가 큰 치명타를 입고 훗날 개방형 펀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당시 대부분의 폐쇄형 펀드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하고 부적절한 관행에 빠져 있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구성 내역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자산 운용사가 자산 가치의 가격을 원하는 대로 정했던 탓에 실제 가치보다 50%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또한 펀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레버리지를 통해 자금을 차입해 운용한다든가
내부자가 처분하려는 가치없는 주식을 펀드가 받아준다든가 하는 등 여러 가지 투기와 불건전한 관행으로 인해 주식시장 붕괴에 따른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개방형 펀드는 투자자의 환매 요구가 있을 때마다 환매를 해줘야 했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는 주식을 많이 보유할 수 없었고 큰 돈을 차입해 운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펀드의 매매 가격은 항상 순자산 가치로 정해졌기 때문에 아무리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아도 매매 가격이 과도한 수준까지 오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결국 적절한 통제 속에 운용된 개방형 펀드의 장점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투자 업계를 새롭게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매사추세츠 인베스터즈 트러스트는 최악의 시기인 1929년 9월부터 1932년 7월 사이 주가 폭락으로 순자산 가치는 83%가 줄어들었지만 투자자들과 투자 금액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1932년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루즈벨트는 시장에 대한 공화당의 자유방임적 접근 방식 대신 적극적인 규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초기에 펀드 산업에 눈을 돌리고 현대 펀드 산업의 근간이 되는 각종 금융 규제법을 마련했습니다. 루즈벨트는 1933년 증권법, 1934년 증권거래법을 잇따라 만들고 주식 공모 방식에 대한 기틀을 잡았습니다. 또 증권거래위원회를 설립해 모든 증권거래와 증권회사들을 등록하도록 한 뒤 이들을 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36년 개정된 세법으로 개방형 펀드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시작한 것도 본격적인 개방형 펀드 시대가 열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1940년 펀드 산업의 헌법으로 불리우는 투자회사법이 제정되면서 펀드 투자가 제도화되고 투자자 보호 방법이 구체화됐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펀드는 매일 시가 평가를 해서 공표할 것, 환매 요구가 있을 경우 순자산 가치에 근거해 7일 이내 환매 대금을 지급할 것, 펀드 자금의 자체 차입을 금지하고 독립된 이사를 선출할 것 등의 내용으로 비로소 개방형 펀드만의 독특한 제도가 정착되면서 본격적인 개방형 펀드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개방형 펀드가 발전해가는 동안 폐쇄형 펀드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1929년 당시 전체 펀드 자산의 95%를 차지하던 폐쇄형 펀드는 1943년 결국 개방형 펀드의 점유율이 뒤지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결국 대공황이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적 위기가 개방형 펀드에게는 기회로 작용한 셈이었습니다. 언제라도 펀드 가입자들의 환매에 대응할 수 있었던 개방형 펀드는 불안정한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한 투자 수단이었습니다. 마치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라 진화해가는 생명처럼 펀드도 경제적 위기를 거치는 동안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해간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1970년대에 불어닥친 베어 마켓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펀드의 혁신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